자, 최명철 씨 좀 여쭤볼게요. 결정적으로 나는 이것 때문에 탈북했다. 나의 방아쇠는 이거다. 이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결론적으로 하나만 딱 때려 말하면 이만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만갑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진짜로요? 외국 친구들이 이제 유튜브를 보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구글링 하다가 이제 보니까 이제 그 알고리즘이 그걸 찾아주더라고요.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북한 관련을 자꾸 보니까. 예, 계속 보고 나니까 이만갑이 뜨는 거예요. 막 뜨면서 이제 엄청 충격받았죠, 보면서. 진짜 충격을 받았어요? 아니면 이거 가짜로 한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이제 반신반의했어요. 저도 이제 평양에 살면서 지방 사람들이 어느 정도 굶고 사는 건 알고 있었지만 진짜 300만 명까지 굶어 죽었는데 국가가 아무것도 안 했다고? 정말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인터넷 보고 이만갑 보고 이러면서 또 마음이 더 생기는 거예요? 아 그렇죠. 이제 처음에 보면서 이제 머리에 뭔가 크게 하나 콱 맞은 느낌이었어요. 그래요. 너무나도 콱 맞은 느낌이었고 저의 정체성을 이제 의심하는 시간이 오랫동안 지속되었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누구처럼 다이아몬드 수저나 금수저도 아니고 누구처럼이라면 뭐 옆에 있는 분처럼 누구처럼이라면 뭐 옆에 있는 이런 분처럼 아드님? 정말 끈질기게 노력으로 정말 내가 요거 한 단계 올라가고 한 단계 올라가면 나도 이제 희망이 있을 것이다라는 그렇지. 그런 희망 가지고 이제 끝까지 올라온 케이스인데 점점 나이가 들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아 내가 여기서 아무리 이제 애써봤자. 애써봤자 여기서 내가 희망이 없구나. 그렇지. 예. 어떻게든 나는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네. 어떻게 하게 됩니까? 제가 일하면서 이제 인디아 사람 수누라고 하는 분이 계셨는데 네. 그분이 이제 한번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최, 너 이거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슬픈 민족이 어느 나라인 줄 아냐? 나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대답을 못했어요. 제가 아무 말도. 이 사람이 뭐냐면 이전에 한국 회사에서 일해보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아 내가 코리안이랑 일해봤는데 그 사람들 엄청 돈도 잘 쓰고 돈도 많고 어떻게 되게 부유한 나라인데 너희 노스코리아는 왜 대체 그러고 사는 거야? 뭐 왜 대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뭐 왜 굶주리고 살고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 이게 숨어 살고 왜 이러는 거야? 계속 이런 쪽으로 질문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이 사진 계속 보여주면서 이거 봐 한국 사람하고 나 이랬어. 이 사람 얼마나 괜찮은 줄 알아? 나 팁으로 막 100불씩 주고 200불씩 주고 막 이랬다? 뭐 이러면서 자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때 뭐 아무 소리도 할 소리가 없죠. 그걸 그래서 보면서 이제, 예.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그때 김종남 씨가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타살됐을 때니까 그때 이제 구글링 하면서 이제 엄청 찾아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제 북한을 어떻게 보는가. 김씨 가문에 대한 내용이 너무나도 상세하게 있고 그리고 저도 이제 어느 정도 북한에서 살면서 내가 이랬을 때 이랬는데 이래서 포질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딱딱 맞춰지면서 이제 반신반의하던 게 이제 확신으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나 진짜 북한 가서 다시 돌아가면 살 수 있을까? 안 이상. 네. 진짜 염증이 나고 엄청 너무나도 이제 슬펐어요. 결심을 이제 굳어가는데 네. 어떤 방식으로 이제 그 탈북을 이제 시작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실제적인- 다 감시망이잖아 동료들이. 그러니까. 7월 7일 날에 제가 탈북을 합니다. 이제 왜 탈북 결심을 합니다. 7일이었어요? 이제 7월 8일 날이 김일성. 김일성이 죽은 날이에요. 맞다. 그날에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뭐냐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과정을 거쳐왔단 말이죠. 7월 7일만 되면 김일성 뭐 추모대 하고 모여가지고 슬픈 저하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 저는 다 알잖아요. 네. 김씨 가면 다 알잖아요.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았어요. 7월 이제 8일을 넘. 그냥 바람 쐬러 간다고 나 바람 잠깐 쐬고 올게라고 이제 차키만 들고 이제 반바지 바람으로 이제 수도 무스카트로 이제 그냥 행방 없이 올라왔습니다. 네. 올라와서 이제 계속 방황하다가 예. 갑자기 이제 어느 순간 제가 핸드폰을 끄게 되더라고요. 핸드폰을 끄고 이제 그때 제가 생각한 게 내가 계속 이제 이전에 그려보던 그 상황들이 지금 내가 무의식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구나. 한 방에 딱 찾았어요 대사관? 못 찾았어요. 어떻게 됐어요? 처음에 이제 뭐 대한민국 대사관이 어디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페이스북을 제가 이용했었어요 예전에.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제 보다가 보니까 이제 소하루라는 데 몇백 리 떨어진 데 이제 한국 식당이 있었어요. 네. 한식당.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이제 영어로 이제 전화 걸었어요. 이제 그냥 북한 사람 아닌 척하고 대한민국 대사관하고 이제 한번 통화해보고 싶다. 근데 혹시 전화번호 아시냐?라고 여쭤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모르니까 이제 전화 끊겼다고 하면서 끊어졌어요. 겁을 먹으셨네. 네. 이상하다고 생각한가 봐. 아마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대사관을 정말 어렵게 찾았어요. 내비게이션이 없어가지고 그 앞에 가서 이제 자정이 된 시간에 이제 오만 대사관에다 이제 전화를 겁니다. 이제 걸어가지고 저 북한 사람인데요, 좀 도와주세요. 대한민국 가고 싶습니다.
와, 밤 12시에 뭐래요? 문이 열립니까? 밤이 12시에? 안 열립니다. 뭐래요, 그러면? 왜요? 오만 대사관 분들이 이제 말씀하시는 게 북한 사람이 오만에 있는 걸 이제 상상조차도 못 하셨대요. 그치. 그러니까 나 그때 정보가 나 없으니까. 그때 정보가 없었어. 그러니까 이제 되게 당황하시더라고. 당황하시면서 이제 내가 이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5분 정도만 있다가 내가 연락을 줄 테니까 조금만 좀 기다려라. 5분 뒤. 그래가지고 이제 5분 정도 기다렸죠. 엄청 많은 생각을 하면서 진짜 5분 얼마나 길어? 어릴 때부터 이제 제가 힘들게 살았던 기억부터 뭐 희망을 품었던 시간부터 진짜 주마등처럼 쫙 지나가고 나중에 결론에는 진짜 여기서 인생을 마감해야 되나, 여기서 안 받아주면 진짜 나 여기서 끝내야 되겠구나, 정말 혹시나 여기서 정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그때 했던 것 같아요. 전화가 옵니다. 이제 직원이 이제 전화가 이제 오는데 이제 밤이 자정이라서 늦은 시간이라서 저희가 이제 당신은 이제 신원 확인도 할 수 없고 하니까 내일 아침에 오시라.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너무 미칠 일이잖아요. 지금 나 뭐 다음 당사자 건데. 입장에서는 그게 밤에 아, 그 시간이 진짜 다음 날까지 뭐예요? 좀 들어와 있으라면 좋을 텐데. 아니 뭐 어디서 잤어요 그러면? 진짜 차 끌고 무스카트를 계속 돌았어요. 드라이빙했어요. 밤새 드라이빙했어요. 방황하는 거. 방황했어요. 계속 드라이빙했어요. 진짜 내가 선택을 한 게 맞나 틀리나 막 이러면서 계속 방황했어요. 저도 나름 이제 북한에서 알 수 있으니까 방비책을 세웠어요. 일단은 타고 있던 차량을 이제 독에다 그냥 꽝 박아버렸어요. 사고 난 것처럼 꽝 박아버리고 이제 안에 있던 걸 막 다 뒤집어 놓고 이제 차키를 한쪽에다 이렇게 던져놨습니다. 무슨 강도 같은 걸 당한 거. 아, 예, 맞아요. 강도 만난 것처럼 이제 행방불명된 것처럼 위장하기 싶어가지고 그렇게 아마 했던 것 같아요. 아침에 이제 딱 대사관에서 이제 전화가 오더라고요. 뭐라고? 오라, 대사관 쪽으로 오라. 5대 이제 담장을 넘어서 와야 된다. 어머. 담장을 넘어서 와야 된다. 어머. 왜? 왜? 자유 의지를 보여줘야 되니까 무조건 담장을 넘으라라고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뭐 공작한 게 아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담을 넘었어요? 아, 결국엔 담을 안 넘었죠. 왜요? 탐 넘으라면서요? 택시를 타고 이제 대사관으로 이제 이동합니다. 이제 태국이 딱 보이는데 앞에 오만 경찰이 딱 있어요. 그분이 이제 저 보더니 바로 알더라고요. 중동에 이제 아시안이 이제 보면 딱 알잖아요. 편하지 않으니까. 딱 보면 아니까 딱 보더니 일로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등기적 하면서 이제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 걸음도 너무나도 힘들게 그 주변에서 갔는데 그분이 이제 닦아 그러는 거예요. 이제 신분증 제출하라고. 줬는데 그냥 툭 보더니 씩 웃는 거예요. 웃더니 주면서 가라고. 미리 교감이 있었고. 얘기가 됐고. 이야기가 아마 대사관에서 일단은 저희 신분이 확인이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오만 경찰에다 이제 우뢰를 하신 거죠. 근데 명천 씨가 탈북한 게 언제죠? 저는 2018년도에. 2018년. 근데 제가 2016년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때 오만으로 파견됐었잖아요. 2016년에도. 보면 오만 체류 북한 노동자 300명 전원 본국 송환 보도가 많이 됐었거든요. 코트라가 작성한 보고서에도 오만에 남아있는 북한 인력은 없다라고 보고서가 공식적으로 남아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2018년까지 오만에서 있었다는 거니까 맞네. 있었다는 거네. 이 날카롭게 제가 질문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혼자 뭐 있었던 거예요? 신분을 위장하거나 아니면 어디 숨어 있었거나 그거 아닙니까? 사실 이제 제가 처음 나갔을 때 대부분 이제 계약 문건은 다 평양건설 총회사라는 명칭으로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나가기 전부터 대북 제재가 이제 강화되기 시작했을 때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 회사들은 이제 쿠웨이트나 카타르, 중동에 있는 사람들 다 지금 북한으로 지금 송환되고 있었어요. 카타르. 그래서 이제 북한 사람들이 이제 저희 회사에 이제 아랍어를 엄청 잘하는 분이 한 계셨어요. 원주민하고 이제 대화하면 정말 코리안이 맞나 이제 여기서 원래 태어난 사람 아니야 이 정도로 엄청 잘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제 거기서 영향력 있는 이제 오만 원주민을 퍼서 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을 내면 담보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익의 7%를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주겠으니까 그 사람 이름으로 된 와하탈 에마르트라는 오만 법인 회사를 이제 설립합니다. 설립을 하고 그 사람이 이제 다국적 회사들하고 무슨 계약을 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리아는 바꿔서 달았고. 네, 그렇죠. 지사장을 세워. 그렇죠. 코리아는 있지만 더 이상 이제 저희는 평양건설 총회사 사람이 아닌 거죠. 그냥 오만 회사의 직원일 뿐이죠. 용역 직원으로 돼 있는 네,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 와핫 알 에마르트. 에미레트에 있는 북한 직원들은 그대로였어요? 네, 그대로 있었어요. 야 그럼 우리 코트라가 속은 거네. 대박. 코트라고 속은 거죠.
그대로 있는데. 이거는 사실 오늘 이만갑에서 제가 처음 듣는 얘기라. 와, 신기해. 제재가 좀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이제 북한 사람들은 고개 나가서 이제 예. 먼저 말해주는 게 있어요. 이 회사는 이제 김정일이가 김정은한테 이제 정권을 넘겨줄 때 몇 개라고 적어둔 게 있으니까 너희들이 여기서 하나도 없애면 안 된다. 최대한으로 지켜야 된다. 이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북한 사람들이 최대한 정말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이기도 하거든요. 나가서 이제 엄청난 이제 연구를 하고 방법을 더 찾아내고 있어요. 이게 제재를 해도 제재를 피해가는 방법을 예, 그쵸. 만들어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은 드는 거야. 왜냐하면 지금도 한 7%는 떼줘야 되는 거죠. 최소한. 그러니까 유령이네요. 유령 회사로 봐야죠. 그렇죠? 유령 회사의 유령처럼 근무하는 형태로 놔둔 그렇게 거죠. 봐야죠. 저는 이제 중동에서 있을 때 외국 친구들이 와가지고 이제 카메라를 들거나 하면 대부분 다 도망쳐 다녔어요. 피해 다녔어요. 왜냐면 혹시라도 이제 언론에 잡히거나 뭐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부분 이제 저희가 작업하는 현장에 누가 이제 차를 세워놓고 이 작업하네 좀 한번 봐야겠다 배워야겠다 해서 카메라를 대면 무조건 막았어요. 촬영하지 말라고. 언제 처음으로 마음이 좀 편안해졌어요? 대한민국에 와서도 몇 년 동안은 제가 되게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그랬을 것 같아요.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제 저 나름의 이제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고 정말 시간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준다는 게 그게 맞는 소리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이제 지나면서 저도 이제 대한민국 뭐 국민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거 생활에 치여보고 뭘 이렇게 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느 순간 이제 마음이 치유가 됐던 것 같아요. 여기 온 이후로 이 가족들하고 연락을 좀 하신 적은 있나요? 여러 번 시도를 해봤어요. 그냥 이제 어떻게 지내고 계신다라는 소식을 들은 건 한 번이고요. 일단은 저희 같은 건 이제 한국에서 편안하게 앉아서 전화를 받지만 어머니가 이제 평양에서 이제 지방으로 내려가시려면 이제 감시를 하고 있으니까 보위부에서 아마 24시간 보위부 감시를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더 위험할 거라고 연락을 하는 게. 네, 연락을 하는 게 그러시더라고요. 뭐 아까 한 번 연락을 하셨다라고 했는데 굉장히 운이 좋은 것 같고 저는 한국에 온 지 11년 동안 아직 한 번도 연락을 받지 못했습니다. 뭐야 한쪽에서는 막 변화가 일어나고 뭐 동독이 망하네 통일하네 뭐 러시아가 어쩌냐 막 이러는데 조국에서는 뭐 소금도 없고 채소도 없다 그러니까 아니 뭐야 우리가 이게 지금 뭘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그때 그러니까 어떤 쪽은 막 사명감도 생기고 또 한쪽으로는 가족들 생각이 나지 한쪽은 사회주의 망한 것 같지 그러니까 온갖 생각이 정말 밤에 되면 자리에 누워서는 별별 생각이 다 나는 거죠 진짜. 그러니까 이제 그때쯤 되니까 또 이게 외교관들 동료가 있을 것 같으니까 89년, 90년 되면서 대사관들의 보위원들을 직접 파견하기 시작을 해요. 대놓고. 그래서 우리 있던 대사관인 이등석 기관이 왔는데 단땡땡이라고 왔는데 나는 세포비서입니다. 대사관의 세포비서, 당 세포비서. 세포비서한테 보위원이 조금 우습죠. 근데 보위원은 또 우리가 직통난이 있다고 또 뽑이고 그래 뭐 그러니까 이제 약간 왕따를 당시키는 그런 움직임이 있어. 보위원들은 약간 왕따를 시키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화벌이 하자 뭐 이런 거 해서 뭐 조국에 바치고 뭐 나머지 조금 비용으로 쓰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그런 거 당신하고는 안 한다. 이거 불법이다. 우린 했거든요 사실은. 우린 했는데 부역 참사관이 후에 저한테 그러는 거야. 저 한성영 아저씨가 너를 죽이겠다 근다 한번 잘 봐라. 저 친구 당신에 대해서 독이 올랐다. 독이 올랐다고? 독이 올랐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았어. 근데 뭐 나야 뭐 수령님한테 뭐 모범적인 외교관이라고 칭찬까지 받은 사람이고 뭐 형도 조직 지도부에 있고 뭐 뭐가 떨려서 이런 배짱으로 좀 있었는데 저녁에 뭐 속보 이런 브레이킹 뉴스 막 가서 외교관들 다 앉아서 야 이거 뭐가 나오는 거야 도대체 뭐 어디가 브레이킹 뉴스라는 거야. 근데 그때 엘레나 차우셰스카하고 니콜라이 차우셰스카 죽는 장면. 그게 프랑스 앙땡듀에라는 텔레비전에서 제일 먼저 했어요. 텔레비 나왔죠. 그걸 봤는데 저기서 총살 나가는 게 나오는 거야. 맞아요. 시신 나오죠. 그러니까 저런 거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이랬는데 요 말이 보위부가 어떻게 꼬아서 평양에 보고를 했는가 하면 고용한 왈 위대한 수령님도 니콜라이 차우셰스크처럼 될 수 있다고 발언함. 오다르고 조치 바람. 나는 걱정스러워서 저런 일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면 안 되는데 했는데 요게 살짝 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본국으로 보고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모티콘 안 날리면 우리 카톡도 문제인데. 그러니까 물결이라도 좀 붙여야 되는데 이게 사실 어다르고 아다른 거거든요. 이 정도 발언 어때요? 전직 보위부 직원으로. 고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정도면은 정치범 가야 되죠, 솔직히. 아 그래요? 이 정도면 가야 정치범 가야죠. 얄미워. 아니 가야 되죠? 인정을 하셔야 되는 게 왜 그러냐면 인정을 하셔야 되는데 솔직히 이 말을 옛날 직업관 나오시는 거야. 이 말을 이 북한에서 이제 보위부에 그리고 특히나 같이 대사관에 있던 보위원하고는 좀 뭐 마찰이 트러블이 계셨잖아요. 그러면 이 실제 어떻게 써서 보내는가에 따라서 이게 좀 달라집니다. 내용이. 네. 근데 이 정도로 말씀하셔서 북한에 만약 가셨다면은 정치범 수용소에 가 계신 거예요. 아니 그래가지고 지금 그 우려하던 일이 발생을 했어요. 지금 그 보위부가 이제 메시지를 와전시켜가지고 보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국에서 지금 전보가 왔는데 당시 평양에서 콩고 현지로 왔던 전문이 이런 전문입니다. 콩고 주재 대사관 참사 고영화는 국제의회 동맹 제85차 평양 총회 안내 통역원으로 동원되게 되었다. 즉시 출발 준비시켜 3월 10일 전에 평양에 도착할 것. 이런 전문이 왔어요. 언뜻 듣기에는 뭐 승진 같기도 하고 애매한데? 국제의원연맹 회의 평양 총회가 5월달에 진행이 되니 나를 통역으로 보내라. 뭐 용광수론이니까 가야지. 그렇죠. 무슨 의미지 이게?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까지 국제회의를 할 때 무슨 정상들도 아닌데 평양에도 많은데 드글드글한데 왜 나를 부를까? 이런 생각을 응당했죠. 싸한 거네요, 분위기가. 네, 싸한 거죠. 분위기가 싸한 거죠. 그리고 알았습니다. 준비를 할게요. 나오다 이제 무전수한테 야 어제 평양에서 전문 몇 개 왔어? 2개가 왔어요. 하나는 뭐야? 하나는 친전입니다. 친전이라는 건 대사만 보라는 정보가 친전이에요. DM. 그러니까 DM이지. 다이렉트 메시지. 그러니까 친전, 이게 친전으로는 나를 잡으라는 전문이 왔겠고. 더블 페이퍼네. 그러니까 나는 이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그때부터 이제 심각한 고민이 시작되는 거죠. 탈출을 결심하게 되나요? 아니면 뭐 차를 타고 일단 나오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대사가 일단은 아에로플로트 가서 자리를 예약하라 그랬으니까 허락은 받은 거 아니에요. 비행기표 사러. 그래가지고 차를 끌고 나와가지고 네. 제정신이 하나도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브라질 시내 내가 아는 대로 띵띵띵띵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뭐 그 강 옆에 큰 도로가 있는데 막 150까지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러면서 그러다가 그냥 깨끗이 가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강가에 나가서 죽으려고요? 죽으려고. 그리고 옷을 벗어서 상의를 벗어놓고 딱 가서 섰는데 강이 너무 무서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강폭이 급격히 좁아지면서 두물머리. 이렇게 막 그 큰 바위돌들이 많으면서 이게 막 경류가 치는 거기가 수도가 있는 데거든요. 그걸 보는데 저 말이 아플 것 같아 죽으면. 웃으면 안 되는데. 이게 발돌에 부딪히고 이러면서 너무 아프게 죽는 거야. 그래서 뒤로 2발짝 왔어요. 그쵸, 잘하셨어요. 이거 옛날에 80년도에 스위스에 아따쉐로가 있었을 때 그 꿈꾸던 세상이 있지 않을까. 자유국가. 한번 내가 자유를 한번 뭐 그때 한국으로 오자는 소리는 아니고 그냥 그 자리에서 어쨌든 해서 그 자리는 피했어요. 그래서 죽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뒤로 뒷걸음질에 나왔어요. 이제 그 옷 벗어놓은 거는 그냥 뒀어요? 아니면 어떻게 해요? 옷을 벗어둔 거를 그냥 둬두고 거기에 내가 뭐 있다는 고용한이가 있었다는 게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대사관에서 비디오 가게 책임자야. 토요일 일요일마다 브루슬리 영화를 아시죠? 그런 영화를 빌려오는 비디오 가게 책임자가 나야. 네. 그 비디오 카드가 나한테 있어. 그걸 넣으면 고용한이가 여기서 죽은 줄 알겠구나. 그걸 남겨줘요. 강가에다 바로. 누가 볼만한 곳에. 볼만한 곳에. 양복 자켓하고 같이. 자, 이제부터는 북한에서는 이제 고영환 박사님 찾으려고 눈에 불을 켰을 거예요. 네. 북한이 매뉴얼이 있습니다. 제가 매뉴얼을 외국 대사관에 한번 접한 적도 있는데 누구가 한 명이
행방불명이 됐다 그러면 제일 먼저 봉쇄하는 게 항구, 공항, 철도역. 전문가시잖아. 딱 그거 통하고 다른 한 팀은 온갖 숙소를 쥐기 시작합니다. 숙소를. 그러니까 여러 팀이 만들어지거든요. 저 잡으러 결국 한 20명이 모였는데 중간에는 보위원들, 평양에서 온 보위원들 해가지고 저놈들이 이제쯤이면 항구에 있을 거고 공항 막았을 거고 제일 중요한 거 소방대사관들은 이미 사람들이 가 있을 거다. 거기다가 아시아인이기 때문에 눈에도 잘 띄고. 눈에도 잘 띄고. 그럼 뭐 걔네를 또 그 안에 격술대표단이라고 외국단에서 오신 분들이니까 다 알겠지만 격술이라고 이제 특수부대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격술부대가 그때 한 40명 와 있었는데 걔네들 풀면 걔네들한테 잡히면 뼈도 못 치려. 그냥 군견처럼 달려드는 거야. 그러니까 차 끌고 다음 접선지가 가능한 다음에 제가 도망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한두 번씩은 생각해 두거든요. 평상시에 그걸 생각해 두셨던 그러니까 거예요? 평상시에 여기 무슨 일이 있으면 일로 가면 저쪽 나라로 옆 나라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그 나라를 빨리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를 가지고 아스팔트 길이 있는 데까지 갔다가 포장도로를 국경으로 가는 거군요. 국경으로. 국경 쪽으로 계속해서 계속 가다가 차도 더 못 들어가는 데서 갔는데 걸어가요? 걸어도 갔죠. 걸어도 일정한 지역을 걸어가고 기름이 다 떨어졌거든요. 내가 도망칠 생각을 그래도 그럴 줄 알았으면 기름이나 많이 채워. 그러니까 만땅을 채고 갔어야지. 그렇지. 근데 돈은 한 100불 정도가 있었는데 이건 언제 내가 써야 될 수 있는 돈인지 모르잖아요. 이상 상황에 아직까지 내가 목적지에 도착을 못했는데. 와, 토끼몰이 됐다. 그러니까 그냥 그래서 어쨌든 걸어도 가고 그래서 일정한 장소에 갔어요. 네. 어디요? 일정한 장소 어디입니까? 거기는 말 못하는데 어쨌든 갔습니다. 네네. 네, 거기 가서 배가 있어서 조금 돈을 주고 배를 타고 넘어갔어요. 딴 나라로. 딴 나라 넘어갔는데 긴장돼. 그 항구는 안 막힌 거네. 그 항구는 북한 애들도 거기까지 못 찾았어요. 모르는 항구가 있구나. 외진 곳에. 그러니까 그래서 말씀을 안 하시는 거구나. 북한의 레이더망이 안 들어오는 그런 항구를 머릿속에 계산하고 그래서 어딘가를 갔어. 우리는 중동 및 아프리카에 관심이 많다. 그런데 우리 솔직히 동북아시아는 관심이 없다. 당신이 여기 있으면 시민권 주고 여권 주고 무슨 일을 시킬 수 있는데 당신 생각하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다. 그러면서 제의를 하는 거예요. 제이. 당신에 대해서 제일 관심을 가진 나라가 어딜까? 그거야 뭐 당연히 남조선하고 일본하고 미국쯤 되겠지. 그렇죠? 그렇지. 그 중에서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딜까? 말 통하는 남조선이 아닐까? 안기부터 안 간다. 안기 무서워서 보이부 때문에 못 가고.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거에 보기 싫다. 아니 이걸 외교관님도 이렇게 알고 있을 정도니. 왜? 아니 일반 주민들도 다 말하잖아요. 안기부는 남자를 여자로 만들고 한다는 거를 일반 주민들도 하는데 외교관 분들도 알고 있었으니 한국 안기부에 대한 이미지가 북한에서 어떻겠습니까? 이미지가 그렇게 안 좋았어. 그렇다고 그 당시에 우리한테도 좋은 건 아니었죠. 어디에도 좋은 이미지가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은 거기서 계속 있으면서 혹시 한국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해 볼 생각 없느냐? 좀 그러면 만나는 보겠다. 만나서 내가 판단을 하겠다. 한국 대사관에 고위급 외교관이 왔어요. 공사라는 분이 왔는데 환영한다고. 뭘 환영하냐, 내가 당신네 나라. 갈 마음도 없는데. 보자. 환영합니다. 얘기 들었습니다. 자유를 찾았어. 그때 한국 대사관이 혼이 차키를 딱 꺼내가지고 딱 넣어줬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대사를 잘못 줬어. 이렇게 그분이 몇 분 찾아왔어요. 몇 번을? 몇 번을 찾아왔는데 노 대통령님 편지를 가져왔어요. 아, 세다. 편지가 손으로 썼어. 와서 통일을 위해서 같이 일을 하자. 편지를 받고 간다 하고 한국에 왔는데 유럽에 어느 공항에 대한항공 비행기를 탄 거예요. 우리도 대한항공 탔는데. 근데 그 대한항공은 제가 외국 다니면서 많이 봤거든. 근데 북한 비행기보다 다 비행기 좋더라고. 그건 다 인정을 하는데 내가
헬기를 탈 줄은 꿈에도 생각 안 했어요. 그렇죠. 정말로. 진짜로. 비행기를 타는데 진짜 울컥하더라고요. 진짜 울컥하고 들어오는데 저 밑에 보이는 게 서울입니다. 그런데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진짜 불빛이 환한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왜 바닷가에 나가면 오징어 잡이 배들 그래요. 켜지잖아요. 맞아요. 서울이라는 망망대에 떨어지는 하나의 미랄 같은 건데 내가 저기서 뭘 해 먹으면 뭘 하고 살까? 약간 막막했구나. 아, 내가 진짜 이게 잘하는 걸까?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지금. 지금까지도 이렇게 대한항공에 계속. 타서. 나 혼자 친척도 없고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내가 뭘 하면 누구에게 정을 붙이고 살까? 고위급 탈북 외교관 태영호 공사와 평양 외국어 학원 동문이고요. 뿐만 아니라 김정일, 김정은에 이어서 북한의 2인자 최룡해까지 상위 1%만 간다는 김일성 종합대학을 나온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극소수의 엘리트에게만 주어진다는 해외 유학의 기회까지 손에 넣었습니다. 유학파 탈북 엘리트 김준혁 씨를 소개합니다. 소개하면서도 깜짝 놀랐어요. 태영공사랑 동문이다. 평양 외국어 학원이고요. 네. 네, 저희 아버지도 어머니도 중국에서 사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제가 장차 뭐 외교관이나 아니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거든요. 네. 어머니 영향을 받아서 평양 외국어학원을 갔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교 영어영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이다가 북경으로 유학을 나가게 됐습니다. 혹시 가서 세상에 이제 그 본인 눈이 달라지거나 그런 거 조금 있었나요? 제가 받은 교육들도 대부분 그 정권에 어떻게 충성할 것인가, 어떻게 이 나라를 떠받들 것인가와 관련된 교육을 그러한 교육을 19년 동안 받았는데 그 모든 게 허물어지는 게 3개월도 안 걸렸어요. 와, 그냥 구르르르. 이제 처음에 북경 어원대라는 곳에 유학을 했었는데 한국 친구들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동국대 친구가 한 명 있었어요. 그 친구가 북경에 한인 그 타운으로 조용히 불러가지고 닭갈비를 처음 먹었어요. 맛있죠. 닭갈비 먹었어. 닭갈비는 사랑이죠. 닭갈비를 막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었는데 작은 얘기부터 시작해서 서로의 삶이 어땠냐 이런 얘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민주주의나 혹은 인권, 뭐 보편적 인류의 뭐 제가 생전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단어들 네. 심지어 막 정치범 수용소가 어떻게 돌아가 그런 것들에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충격받았겠다. 그렇죠. 저는 굉장히 충격을 먹고 막 믿었어요? 그 손이 덜덜덜 떨리는 거예요. 그 자리에. 이게 내가 무섭지. 지금 뭘 듣고 있는 건가. 평생에 내가 가지고 다 있던 사라지는 거를 깨는 얘긴데. 택시에서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그때 내가 지금 무슨 얘기를 들은 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 딱 배신당하는 느낌이고 그래서 그 친구가 알려준 어떤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탈북민들에 대한 그런 다큐였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 알았어요. 탈북민이 이렇게 많다고. 그리고 그들의 삶이 이렇고 그리고 북한 정권이 어떠한 일들을 했는지에 대해서 다는 뭐 그 자리에서 알 수는 없었지만 부분적으로나마 알게 됐고 저는 진짜 큰 충격을 먹었어요. 그 친구 정말 대단하다. 그 친구가 대단하다. 그러면은 그때 그 닭갈비 먹으면서 들었던 얘기가 탈북의 가장 결정적인 계기가 됐던 거예요? 시작이었죠. 시작이 생각이 바뀌었구나. 이런 현실을 벗어나야겠다. 궁금한 게 있는데 사실 그 전에도 북한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고 어느 정도 한국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한국이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큰 놀라움은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한심한 지경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똑똑하니까 저는 빨리 캐치하는 거야. 많은 걸 느꼈죠. 그래서 그때 그 민주주의와 관련된 책들을 정말 많이 혼자서 읽었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애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는구나라는 그런 어떤 자각 같은 게 좀 들었고요. 그리고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것을 묻어두고 그때 원래 살던 삶을 그대로 사는 게 과연 내 양심에 이것이 허락하는 일인지에 대해서 정말 많이 고민을 했어요. 네네. 네. 아니 가족 생각도 하게 되고 그쵸. 얼마나 많이 고민했겠어요. 네. 그럼에도 나는 이걸 하지 않으면 내 인생의 어떤 가치가 사라지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멋있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들어갔죠. 이만감이 있는 식구들은요. 갑작스럽게 넘어오신 분, 또 하나는 뭔가 챙겨오다가 보면 나라를 배신했구나 이럴까 봐 그냥 빈손으로 오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소중한 추억의 물건들을 직접 가져온 것을 이곳에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 제가 입고 있는 이 옷인데요. 제가 좀 일어서 보여드릴까요?
네. 이게 북한 옷이에요? 네, 이게 북한에서 샀어요. 어머나. 제가 중국으로 유학을 나가기 전에 그때가 겨울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가지고 나갈 옷이 없는 건 아니었는데 그래서 어머니가 같이 뭐 쇼핑하러 가서 옷이나 살래? 이래가지고 낙원백화점, 당시 낙원백화점이 평양에서 제일 큰 백화점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는 굉장히 시큰둥해하면서 뭘 또 옷을 사냐고 옷 많은데 이랬는데 그냥 가지고 가 이래가지고 이렇게 싸서 중국 사실 입지 않았어요. 이제 유학을 하다가 이제 제가 뭐 민주주의나 인권 같은 걸 공부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대사관에도 그런 것들이 발각되고 대사관에서도 잡으러 오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이제 그 기숙사를 떠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몇 시간 안에 빨리 비워야 되는데 짐을 싸면서 저도 모르게 손이 가더라고요, 이 옷에는. 어머니와의 마지막 추억이 담긴. 어머니가 이 옷을 사줄 때는 뭐 되게 틱틱대고 막 그랬었는데 이거라도 챙겨가야 그래도 어머니를 추억할 수 있겠다 싶어서 심지어 그때 제가 사진 한 장 못 챙겼었거든요. 너무 급한 상황이라. 조금만 손만 뻗으면 서랍에 사진이 있었는데 그 사진도 못 챙기고 이것만 챙겨가지고 온 거죠. 사진을 한 장도 못 챙겨갖고 가끔 꿈을 꿔요. 그래서 사진을 꺼내오는. 엄마 사진도 없어요? 다시 그 자리에 가서 근데 그럴 겨를이 없었구나. 아이고 미안해라. 괜히 그 어떤 꿈을 꿔요? 사진을 이제 서랍에서 꺼내거든요. 근데 사진이 안 보여요. 그리고 계속 사진을 놓치거든요. 사진을 꺼내는데 정말 계속 같은 꿈을 꿔요. 사진을 꺼내는데 건물이 무너지고 사진을 꺼내는데 제가 미끄러지면서 사진을 다 놓치고 사진을 한 번 더 사진이 안 보이거든요. 가족 사진인데. 네, 지금도 가끔씩 울면서 깨요. 이제 이걸 입고 한국에 왔는데 굉장히 좀 많이 촌스럽기도 했고 근데도 버리지 못하는 이유는 이걸 버리면 어머니와 연결고리가 다 사라지는 거라서 네, 그러지 못하고 그냥 가슴에 사무칠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자주 못 볼 것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옷장에는 있는데 못 잊게. 자주 맞아요. 못 보겠는. 사실 이걸 그래서 옷장에도 안 걸어놨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니까 볼 때마다 캐리어에 이제 넣어놓고 있었어요. 나 이번에 그런 게 없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걸 캐리어에서 꺼내는데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 기억 때문에. 힘들죠. 네. 그리고 혹시 그 안주머니 보실래요? 네, 안주머니에. 주머니가 아마 왼쪽에 있을 거예요. 왼쪽에 거기 주머니. 보면은 돈이 중국 돈이 얼마나 좀 있을 건데. 자, 이게 준혁군의 옷에 열어봤나 보다. 어머. 저게 이제 제가 대사관을 피해서 도피 생활을 할 때 베이징에서 그때 이제 제 손에 현금이 정말 얼마 없었어요. 신용카드가 막혔으니까 저거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버티면서 막 라면 사 먹고 막 그냥 일반 허름한 가게에서 막 면 사 먹고 이러면서도 그 돈이 지금까지 남아 있더라고요. 저걸 다 쓰면 저는 이제 더 이상 돈이 없던 상황이었는데 기적같이 도움을 얻어가지고 한국까지 온 거예요. 지구상에 인생에 내 마지막 남은 돈이 2만 원이 안 되는 상황에서 그것도 외국에서 국적을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대한민국을 찾아서 들어올 때 마지막 남은 돈이었습니다. 이거 못 버리겠죠? 전 절대로 못 버리죠. 전 나중에 애들 나오면 보여줄 거예요. 너희 아빠가 이랬다고. 중국에서 만났던 그 동국대 친구는? 그 친구의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 마이 갓. 제가 방송에 나간다고 했을 때 가장 하고 싶었던 얘기가 그 친구를 꼭 찾고 싶어요. 영상 편지 한번 가야죠. 그래요, 시작. 너와 그리고 너의 친구들이 아니었다면 내가 여기에 있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많이 고마웠다는 것. 그리고 어쩌면 잘못된 인생을 살 수도 있었던 나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준 너가 정말 고맙고 나중에 꼭 한번 만나게 된다면은 내가 좋은 술 한 잔 사는 걸로 그리고 우리 정말 맛있는 닭갈비 춘천에 가서 깔끔하게 먹도록 하자. 연락을 줬으면 좋겠다. 와. 꼭 만났으면 왠지 조만간에 꼭 만날 것 같아요. 2017년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북한 과학자 집단
해상 탈출 사건. 예, 아주 언론에 아주 큼직하게 소개됐던 빅뉴스였지요. 지난 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지난 1일 어선을 타고 동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주민 5명은 모두 평양 출신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평성 이과대학을 졸업 후 평양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는 평양판 초엘리트 A씨. 아들과 아들의 여자친구까지 데리고 왔습니다. 해상 출입증을 사전에 평양 당국으로부터 발급받는 등 오랫동안 이들이 치밀하게 귀순을 준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 멋있다. 역시 엘리트들 다르네. 신기하다. 저게 가능해. 오늘 이 사건의 주인공 직접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상 탈북의 진실을 낱낱이 밝혀주실 김건희 씨를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제 2017년 6월 29일 날 이제 평양을 떠나가지고 이제 바다로 해서 이제 강릉으로 들어온 김건일이라고 합니다. 그 평양에서 과학자 5명이 대한민국에 배를 타고 왔다라고 했는데 그럼 북에서 뭐 과학 쪽 일을 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대학교 졸업하고 이제 국가과학원에서 이제 과학자로 있다가 있다가 왔습니다. 북한 상위 0.0001%만 갈 수 있다는 그 국가과학원에서 과학자로 일하셨다는데 얼마나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야기가 많겠어요. 자, 할아버지는 북한 최고 과학 연구기관인 국가과학원에서 과학자로 일을 하셨고요. 아버지는 북한의 카이스트라 불리는 평양리과대학에서 교수님. 그리고 건일 씨는 이 북한 과학자가 되기 위해 아주 비밀스러운 구역에 살며 1%의 특수 교육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 평양리과대학을 나와 북한의 과학자가 되기까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수재 중에 수재십니다. 대대로 과학자 집안이구나. 그러면 아버지가 교수였잖아요. 그러면 좀 잘 사는 거예요, 아버지 북한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 과학자예요. 그러니까 뭐 다 불쌍하죠. 근데 이제 교사들이 제일 불쌍하고 교수들이 불쌍하고 정말 나와가지고 하루 종일 서가지고 학생들 가르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월급을 많이 못 줘요. 그러다 보니까 쌀 한 끼를 살 정도 주거든요. 진짜. 맞아. 2017년에 제가 올 당시에 이제 생각을 좀 해보면 생활이 진짜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다른 지역은 배급을 안 줘요. 지금 권한행군 끝난 다음에 상대적으로 이것도 나은 거예요? 네, 그렇죠. 먹고 사니까. 배급을 이제 없으니까. 월 하순이라고 있는데 상순과 하순이 있는데 버름이 한 번씩 주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학자들은 이제 급수마다 또 달라요. 이제 각자 1급, 2급, 3급이 있는데 입살 60%. 학생들은 네. 그렇게 되면 정말 살 정도로 줘요. 네, 먹고 살 정도. 죽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이제 김정일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 덕분에 이제 뭐 약초가 많잖아요, 그게. 근데 과학자들이 약초 캘러 와요, 그게. 근데 이제 와서 저희가 이제 염소 잡아가지고 불고기를 들였는데 고기를 그때 처음 먹어본대, 그때. 공급이 안 돼가지고. 10년대 후반에. 그 쟁쟁한 교수, 박사들 이름 넣으셨는데 야, 이름만 제가 너무 이제 안 돼가지고 일주일 동안 내내 고기를 먹이다가 보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뭐 대학에 보내준다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정말 아까운 분들, 이분들이 한국에 살았다면 맞아, 재벌이지. 다 부자죠, 다 부자인데 정말 북한에 태어나는 그 죄 때문에 맞아요. 그 인재들이 정말 그런 대접을 받고 사는 것 같아요. 북한 친구들이라게 되면 그 과학자 꿈나무에 대한 노래가 있거든요. 욕심이 하늘 같아. 나는야 꼬마 박사 가슴이 나도 들어보나 이 세상 지식의 비밀문을 내가 먼저 열 테야. 약초캐. 네. 그랬더니 그때 어릴 때 이 노래가 엄청 유행돼가지고 정말 그 공부 잘하는 애들은 너무나도 멋있고 이런 애들은 과학자가 되면 정말 멋있는 집에서 살 것 같고 이런 한상이 있었는데 현실은 처참하네. 저도 되게 부자로 살 줄 알았어요. 나도. 이렇게 어떤 체제에 대한 불만 같은 거 가지고 계셨어요? 당연히 있었죠. 있다 보니까 이제 목숨을 걸 만큼 도전을 한 거고. 사실은 이제 엄마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갈 생각은 있었어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 목숨을 걸 만큼 그렇게 도전을 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어느 날 지인이 저한테 메모리 카드를 줬는데
그 메모리 카드 안에 이제 문서가 있었어요. 거기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이제 중국도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뭐 그래도 사회주의 나라들이 있는데 이제 북한이 굉장히 폐쇄된 사회라는 걸 보여주는 단편적인 신뢰라는 걸 쫙 썼는데 누가? 그러니까 한국에서 썼더라고요, 그 책을. 근데 저는 처음으로 그때 상대적인 가치관이라는 게 쏜 것 같아요. 그렇지. 항상 북한에 있을 때는 절대적인 가치관을 가르쳐가지고 사회주의만이 옳은 사상이고 그리고 자본주의는 썩고 병들었고 이런 걸 배웠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다 보니까 그 장님이 눈이 열리는 것처럼 진짜 저는 제가 다시 태어난 기분이 드는 거예요. 새로운 것을 봤구나. 그래서 그때 가졌던 감정을 막 나누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싶었는데 이제 아빠랑 내가 막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면 짧은 혀 때문에 김목 날아간다고 그래서 너 때는 다 그럴 수 있다고 그러면서 계속 자제하라고 그랬었거든요. 아버지도 알고 계셨던 거죠. 아버지도 교수셨고 리과대학의 교수셨고 이미 알 건 알지만 우리 아들이 진짜 위험하니까. 전부터 이제 간부집 자식들은 되게 간부가 되고 버이부 자식들은 버이부 가족이 되고 당일꾼 가족들은 당일꾼이 되는 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할아버지한테는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런 걸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 나는 이런 생각 하나도 못했는데 할아버지는 알고 있었냐 그러니까 아무 대답 안 하시더니 그냥 벌레같이 살아라. 아무 얘기를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그냥 가만히 있으래요. 그러면서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저희 대학교에서 있었던 그 단체 행위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겉으로는 학습 스터디 그룹이라고 일명 만들어 놓고 안에 내부에서는 타도제육주동맹 옛날에 김일성 1917년에 조선노동당이 뿌리라고 만든 그 타도제육주동맹처럼 이제 조직을 모은 거예요. 우리 혁명의 새로운 출발점이며 시온으로 되는 타도제국주의 동맹의 결성. 바로 그때로부터 우리 당 건설과 활동의 원칙이 마련됐으며 우리 당 창건의 골간이 육성되었습니다. 근데 그 조직 책임자가 가학원 원장 아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원장 아들이 한 10명 정도 이제 간부집 자식들로 이제 그룹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한 직위에 갔을 때 들고 일어나자. 해서 차이를 뒤집어보자라는 그런 조직을 결사 조직을 뭐 썼대요. 그러면서 한 명이 거기에 이제 연결자가 있어가지고 그걸 밀고를 어떡해. 그런 게 있다니까. 그래서 10명이 다 총살. 10명이 다 총살. 총살을 당했어요. 네. 그래, 당연하지. 북한에서. 사형 집행 유예 기간이 있을 때 가학원 원장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이제 젊은 애들이다 보니까 이런 걸 많이 몰라서 그런 용서해달라 그러는데 그냥 용서 안 해주고 다. 그럼 건일 씨는 그런 단체를 만들려고 했어요? 저는 사실 뭐 그런 정도까지 생각은 못했고 그냥 이자같이 전단지 같이 뭔가 그냥 북한 주민들 계몽시키고 싶었어요. 너무 모르고 살고 있는 게 너무 격분했고 애국자였네. 정말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가치가 없이 죽는다는 게 너무 그런 게 있어가지고 그런 상상까지 했어요. 내가 버입에 잡히면 막 정말 단두대 서더라도 너네가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 정의가 뭔지 그런 거 막 그때는 너무 막 그래가지고 열사같이. 그러니까 탈북까지 목숨 걸고 바다에 몸을 던지는 거예요. 아까 건일 씨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의 어떤 모순점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서술한 글이 있으면은 일반 대중에게는 글쎄 그게 좀 어색할지 모르겠지만 공부 좀 했다는 친구들은 그거 보면은 바로 생각이 바뀌고 건일이가 그랬다잖아요. 옆에 친구한테 야, 너 내가 아는 걸 넌 알아야 돼. 이게 플라톤이 얘기했던 이데아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벽을 바라보고 나는 혼자 동굴 밖을 보고 야, 동굴 밖의 모습은 이런 거야 라고 설명을 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앞으로도 이 엘리트들의 탈북은 계속 이어질 것이다? 당연히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거의 90% 이상이 다 한국에 오고 싶겠죠. 그렇지만 뭐 여러 여건상 가족도 있고 뭐 그런데 최근에 와서 엘리트들이 탈북이 거의 스톱됐으면 차단되다시피 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게 그만큼 또 감시가 강화돼가지고 국경을 완전히 폐쇄해버리다 보니까 북한에서 넘지 못하고 그리고 외교관으로 있다가 탈북한 경우에 그 북에 남은 가족에 대한 무자비한 처벌이 훨씬 더 강화되고 점점 도망치는 사람 많아질까 봐 선제적으로 아주 압박과 처벌과 이런 걸 너무 강화해가지고 나오기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이제는. 감옥이네, 감옥. 그냥 구석구석까지 알고 살아본 분. 지금까지. 진짜 장미 같은. 예. 2020년에 한국으로 온 장미 씨를 소개합니다. 근데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2019년 11월에 탈북을 해서 2020년 1월에 대한민국에 온 장미입니다. 장미. 네, 만나서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살았던 지역은 아까 말씀을 하셨다시피 평양하고 함경북도 청진이었어요. 네. 아니 왜 두 군데 사셨죠? 청진에서 태어나가지고 평양에 공부하러 갔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굉장히 잘했다는 얘기인데. 저처럼 2019년에 탈북하신 분들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오신 분들보다는 먼저 간 가족을 찾거나 아니면 저처럼 자유를 찾아서 온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한류의 영향이 컸죠. 저기 네. 말씀하는 이 내용을 보면 네. 공부를 굉장히 많이 하신 분.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장미 씨에 대해서 깜짝 놀랄 만한 정보를 제가 입수했습니다. 바로 북한의 카이스트. 북한의 카이스트? 리과대학 출신이십니다. 리과대학. 리과대학은 진짜 리과대학 공부 잘하는 진짜 사람이 잘한다. 진짜. 네. 리과대학이 어떤 데입니까? 그건 진짜 유명하죠. 그러니까 리과대학이란 말만 들어도 와 하는데 저는 리과대학이라면 감히 상상도 못하고 어느 집이 딸이 리과대학 갔다면 야 어찌게 할 정도로 그렇게 부러운 한국으로 말하면 완전 서울대나 갔다고 생각하면 되지 종합대 아니야. 그리고 또 있습니다. 두 번째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이만갑 식구 중에 한 분과 피로 맺어진 관계랍니다. 피로 맺었다고? 그렇죠. 네. 장시성을 가진 저희 장혁 씨가 제 오빠입니다. 장미 씨, 그거 네.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 어떻게 이렇게 당시 진짜 오빠가 죽고 못 살던 여자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한국으로 올 의향이 없냐. 그러니까 한국 생활 제안한 거죠. 근데 오빠는 가족 문제도 있고 하니까 아버지가 2009년에 사망하셨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솔직히 가장이에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장인데 어떻게 가족을 버리고 떠날 수 있겠냐. 그거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그리고 설사 내가 간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가족은 뭐가 되냐. 그래서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듣고 인생에 한 번 올까 말까 일생일대의 기회인데 이걸 날려버린 거예요. 저희 오빠가. 제 입장에서 못 참죠. 그래서 8개월을 설득했어요. 가자. 가야만 한다. 그래서 가자고 일단 마음이 합쳐졌는데 어떻게 갈 것이냐가 진짜 관건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이 같이 가면 혹시 잡힐지라도 옥바라지 할 사람이 없잖아요. 오빠가. 그래서 그러면 우리 따로따로 가자. 엄마를 설득하기도 어려우니까 내가 일단 선발대로 먼저 가보고 이 길이 괜찮다 싶으면 전화를 줄게. 그러면 엄마를 설득해서 내가 같이 강을 넘어 라고 말하고 갔어요. 보름 만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따라온 거예요. 엄마도 네. 같이? 네, 엄마도 같이 왔어요. 대단하다. 네. 진짜 아니 우리가 북한 사실 MZ 세대들 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요즘 북한의 요즘 젊은 세대들은 어때요? 요즘 세대는 한국의 정치, 경제, 문화 이런 거에 대해서 자주 논의를 하고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한류의 영향인 거죠. 비디오를 너무 많이 봐가지고 네, 또 그리고 그 비디오에 한국 대학생들이 알바하는 모습도 나와요. 근데 그 모습을 되게 부러워해요. 한국하고는 달리 북한은 부모님들이 뒷바라지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알바를 할 수가 없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알바 개념 자체가 없는 네. 거예요? 할 수는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알바의 개념 자체가 없어요. 일단 알바를 하려면 시간이 있어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북한 대학생들은 오전부터 오후까지 강의를 하고 그리고 오후 지나서부터는 조직 생활이라는 걸 해요. 이 시간이 나야지 무슨 알바를 하든 뭘 하든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낼 수 있는 거는 짬 시간밖에 없어요. 짬 시간에 알바를 하더라도 가정교사 같은 걸 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북한 부모님들 입장에서 뭐 새파랗게 젊은 대학생한테 가정교육을 시키기보다는 그냥 특화된 선생님한테 이렇게 맡기는 편이 더 낫기 때문에 사실 거의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봐야죠. 근데 김일성 네. 종합대학 학생들은 어때요? 요즘 좀 변하고 있어요? 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같은 생각과 같은 행동을 취했다면 네. 이제는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마음에 맞는 친구들끼리 끼리끼리 놀아요. 스터디하듯이. 네. 요즘에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대학생들이 몇몇이 몰래 빠져나와가지고 도타라는 게임을 했대요. 도타. 도타? 네, 맞아요. 롤 비슷한 게임이 롤 있어요. 비슷한 게임이 있어요. 북한 대학생들을 강탄. 네. 그게 엄청난 이슈가 돼가지고 사상투쟁회가 열렸는데 어떤 얘기까지 나왔냐면 이제 다시 게임을 하는 경우에는 퇴학을 시키겠다. 이 정도로 좋은 말로 해서는 애들을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강압적인 방법으로 다스리겠다는 거죠. 근데 김일성 종합대학이 어떤 대학이에요? 평양의 명문대학교잖아요. 명문대학생들이 이렇게 썩었다는 거는 북한 대학생들 전체가 물들었다. 아주 걷잡기 힘든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온라인 게임이에요? 네. 북한 게임이에요? 북한에서 만든? 망호부를 통해서 인트라넷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게임을 하는 거죠. 네. 아니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도타라는 게임의 뭐 주제나 내용이 뭐길래 그것 때문에 규탄을 하고 썩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친구들이 그냥 그 장군님 말씀만 따라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것에 지금 편향되어 있잖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은 팀에 소속되기 싫어하고 굉장히 새 것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체를 그러니까 원천을 막겠다는 거죠. 김정은이 안 그래도 북한의 MZ세대들 좀 잡겠다라는 네. 식으로 네. 여러 가지 정책들 좀 강압적인 정책들을 네.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맞아요. 반응들은 어떤가요? 그러니까 예전에 저희 엄마 세대에는 당에서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고 이런 당적관념이 확실했어요. 근데 저희는 안 해요. 그거보다는 조금 부족해요. 예를 들어서 나라에서 뭐 훅 한 킬로를 가지고 오라게요. 그러면 엄마 세대 때는 죽으나 사나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 킬로를 메고 갔단 말이에요. 저희 세대는 어떻게 하냐면요. 그 한 킬로를 대신 날라줄 사람을 돈을 주고 고용해요. 네. 근데 그 다음 세대 있잖아요. 다음 세대는 안 해요. 도망을 쳐요, 애초에. 근데 솔직히 그 36개에서도 주랭랑만큼 그 대단한 전법이 어디 있어요? 그냥 도망치면 이거 뭐 방법이 없거든요. 이게 제일 노골적으로 나타나는 데가 군대예요. 왜요? 예전에 군대에 가면 뭐 배고픔, 뭐 추위 이런 것보다는 그 상관한테서 맞고 뭐 구타당하고 이게 제일 가슴 아프고 힘들었잖아요. 근데 이 친구들은 도망칠 생각조차를 못한 거예요. 그쵸. 아예 생각조차 못했는데 지금 세대는 바로 도망을 친대요. 탈영한다고? 네, 탈영을 해요. 그래서 그 상관들이 우리 이거비만 잘 넘기자. 네. 왜냐하면 이 친구들이 도망치면 그 책임이 전적으로 상관들한테 돌아오거든요. 연대적인 책임이라는 걸 져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독려를 하면서 그냥 이끌어 간다고 하더라고요. 예전하고 많이 달라졌네. 네, 맞아요. 우선 안전 대표가 없습니다 거기는. 예,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다고 할까? 그래서 편하겠네요. 예, 상당히 뭐 인터넷도 하고 싶으면 하고. 검색을 뭘 해보셨습니까, 맨 처음? 처음에 아무래도 좀 흥미로운 게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드라마? 김종일이라고 쳤습니다. 김정일에 대해서 어떤 뉴스들과 자료들이 있는지 그걸 이제 보고 나셨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무래도 인터넷을 접한다는 그 자체가 북한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해외에 나오면서 가장 흥미로웠던 점부터 하나하나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자 김정일이라고 검색을 했습니다. 뭐가 나오는가요? 우선 1942년으로 뜨더라고요, 생일이. 근데 저희 장인이 1941년생이거든요. 근데 저희 장인하고 같은 나이가 동년배입니다. 그런데 42년으로 뜨더라고요. 많이 들어왔네. 그래서 이것도 조금 좀 다rus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다가 더 흥미로웠던 거는 저희는 그 어릴 때부터 백두미령 고향집에서 탄생했다는 것을 그렇게 배우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때까지. 당연히 그렇게 믿고 있죠. 종교인데. 네. 그래서 채 보니까 아니 뭐 백두미령 고향집이 아니고 저기 러시아 국동 지역에 있는 그쪽에서 태어났다고 써 있더라고요. 아니, 완전히 이게 멘붕이 오는 겁니다. 알고 있던 그 출발점부터. 이게 완전히 처음부터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김정일이라는 세 글자를 침으로써 출생의 비밀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42년 백두산 미령 출생이 아니고 사실은 1년 전인 1941년 소련 군대위였던 김일성의 근거지였던 브야츠크 병영에서 태어난 유라를 만나게 된 거죠. 그럼 이제 고구마 줄기, 감자국수 줄기처럼 그냥. 예, 그죠. 검색어가 쭉 연동이 돼가지고 쭉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뭐 저희는 아마 다 알 거예요. 6.25 전쟁이다 하게 되면 저희는 북침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뭐 배워왔고 6.25가 북침이 아니라 남침이다. 이런 거는 또
그 소련이 해체되면서 그런 이 문건들이 또 노출돼서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이건 진실 아니에요. 아니 정말 궁금한 게 북한 사회 지도층 엘리트도 버르디오가 남측에서 치고 올라간 걸로 배웠습니다. 엘리트신데? 예, 모릅니다. 진짜. 인터넷을 접하지 못하게 되면 이거는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김정일 검색을 했더니 쭉쭉쭉쭉 나와. 예. 진실을 접했을 때 기분은 무엇으로 그 뒤통수를 한 대 맞았다는 그런 기분. 그럴 것 같아요. 예. 예. 그럴 것 같아요. 야, 이런 것까지 다 속여내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승상했던, 숭배했던 그 김씨 일가가 우리들 이렇게 걸려먹어. 종교가 깨진 예, 뭐 이런 그 느낌이라고 할까? 예,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죠. 잊어먹은 이후에 그래서 저 대사관에 세포비서 하는 양반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렇죠. 1등 소기관인데 그 친구 보고 자, 여사무사에서 지금 선전화를 우리가 잊어먹었는데 이걸 조국에 평양에 보고를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것도 뭐 이렇게 굴고 부스럼 만들 게 있냐.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데 우리끼리만 알고 덮어버리자. 분위기도 안 좋으니까. 예, 그래서 2년 동안 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제 잊혀진 예, 거구나. 잊혀진 건데 이제 2019년에 그 사람이 이제 북한으로 이제 다 만기를 마치고 들어갔는데 황생물을 이제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부 그 당생활 지도과에 가서 하나하나 이렇게 생활 총괄을 합니다. 찔렀네. 그 과정에 이 사람도 선전선동부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그저 덮어버리면 그만일 곳이라고 생각했던 그 선전물이 하나하나 초상화, 뭐 선전화, 무슨 뭐 유화 작품까지도 다 100% 다 이 등록물로 다 기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걸 보고 그다음에 휴가고 돌아간 겁니다. 아유, 그러다가 내가 죽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저한테 모든 걸 다 뒤집어 씌운 거죠. 그렇지. 당연하지. 나도 그랬을 거예요. 아니, 이거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럼 사전에 전일춘 그 30도시 실장 사이라고 미리 말씀을 해놔요. 그것도 못 살래요. 그건 안 먹어요. 장성택이도 죽고 뭐 김정남이도 죽는 판인데 무슨 조일춘이 쌓이다고 해서 안 죽겠고. 맞아. 북한은 김일성, 김정은에 대해서만은 절대 양보 안 해요. 왜냐면 한 사람 양보하기 시작하면 무너지거든요, 이 시스템 자체. 거기에 대해서는 그건 누구 가족이라도 양보를 안 해요. 아니 믿었던 동료가 배신한 것에서도 굉장히 큰 충격을 받으셨겠지만 그걸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이제 2019년 2, 3월 달 경에 저희 장인어른이 심근경색이 와서 수술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2019년 2월인가 그때 운퇴를 하셨는데 운퇴를 하게 되면 시외, 이 외곽에 아파트를 많이 짓기 때문에 외곽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심근경색으로 수술을 했다지 또 이사도 했다지 하니까 집사람이 지금 평양에 들어갔던 찰나인데 아마 저희 친구들을 통해서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아마 말을 귀동냥에서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와서 저한테 문책을 하더라고요. 이런 일이 있었나? 그래서 사실 제가 2년 동안 이걸 가족들한테 일절 비밀로 하시고요? 비밀로 하고 우리 집사람한테도 말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유현우 대사께서 그나마 목숨을 부지하고 지금 대한민국의 가족과 함께 와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사모님의 정보력이 아니었으면 그렇죠. 그 사람이 그렇게 불었다 먼저 믿었던 사람이 이거를 이 전일춘의 딸 정도 되는 김일성대 경제학과 이런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고위층 자제가 있으니까 누가 검찰 조사에서 뭐라고 불었대 하는 걸 알 수 있지. 우리도 사실 누가 검찰 조사 갔는데 거기 가서 검사한테 이런 얘기했대 하는 거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북한 체제에서 더더구나 그거를 알아서 캐치를 했다는 것도 대단한 거죠. 그러면 사모님 갔다 와서 당신 이랬어라고 했어요. 네. 자 이제는 내가 해결해야 되잖아 이거. 네. 북한에서 전보 한 장이 날아오더라고요. 전보요? 예, 전보가 하나 날아왔는데 그 전보 내용. 직접 가져왔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쿠웨이트 주재 대사관 대사대리 류현우는 8며칠까지 대사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평양에 들어올 거야. 이거 미끼네. 유화 작품. 이게 너무 수상한 거예요. 이유는 근데 황당하잖아. 너무 그러니까. 타이밍이 너무 이상하고 끔찍하다.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사람이다. 2년간 잊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평양 들어갔던 아내가 와서 추궁을 하죠. 뭔가 일이 터졌나? 그런데 평양에서 날라온 전보가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오래. 그런데 설명은 그랬어요. 유화 작품송에 있는 김정일과 김일성의 인민복을 양복으로 교체해야 되니까 인민복 입고 있는 유화 작품을 갖고 들어오면 양복 입은 새 유화를 들려서
보낼 테니 쿠웨이트 대사관의 로비에 걸면 된다. 대사가 직접 들고 오라. 야. 이 냄새가 너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것은 선전하고요. 출판 선전화. 그리고 가지고 들어오라고 요구한 거는 로비에 있는 유화 작품이죠. 다른 거를 다른 겁니다. 왜 다른 걸 가져오라고 했어요? 눈치챌까?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눈치챌까봐 이런 거를 가지고 아니, 들어오라. 선전화를 가지고 들어오라 그러면은 아 나는 알지. 무조건 나가야겠다. 그렇죠. 맞아. 도망가겠다는 걸 아예 사인을 주는 거니까. 들어가게 되면 뭐 기필코 정치범 수용소로 이제 가는 건 불보듯 명백한 거고 하다 나니까 이제는 탈북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